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런 혹서기 그리고 또 휴가철인데 많은 성황을 이루어져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요즘 어느 곳에 가든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화두로 꺼냅니다. 사실 2016년 다보스 포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경제 포럼이죠. 에서 주제로 선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올해 다보스 포럼의 주제는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 좀 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 기술과 산업, 경제의 변화를 가져오는 논의라 한다면 올해 다보스 포럼의 주제는 Responsive and Responsibility 라고 하는 그런 리더십의 문제였습니다. 결국 소통과 책무의 리더십이었죠. 그런데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이나 또는 우리 사회에서 지난 1년 동안 이루어졌던 사회와 정치적인 변화, 이런 것이 중앙에서 탈피해보자, 탈중앙이라는 측면도 있고, 또한 양극화와 그동안 누적된 불만의 표출 등등, 결국은 산업 경제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으면서 이 사회와 정치 구조를 바꿔보자라는 그런 의식이 싹튼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논의할 이 블록체인의 문제도 어쩌면은 이것이 단순히 기술 또는 화폐의 한 종류, 이것을 떠나서 사회와 정치 구도를 바꾸는 동력의 원천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앞으로 수년 후에는 블록체인 시대의 개막, 이런 표제도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WEF가 다음과 같이 예상을 했더군요. 2025년까지 세계 GDP의 10%인 한 8조 달러가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발생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에서 증권거래부터 시작해서 정산까지 3일 걸리던 것이 10분에 단축시키는데 성공했다. 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해서요. 중국 역시 지난해 제13차 5개년 계획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블록체인, 이것은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논의가 비트코인이나 또는 이더리움, 이런 사이버 화폐 중심으로만 관심을 갖고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쪽에서는 투기냐 또는 과열 양상도 빚어지고 있고요. 또한 이런 것이 일종의 위험성도 있고 한계도 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환상에서 벗어나야 된 것 아니냐, 이러한 경계해야 할 측면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저희 키스텝에서는 제 소견은 이렇습니다. 이런 블록체인 기술 또는 시스템을 의사결정 과정 또는 정책 결정 과정에 활용을 한다면은 상당히 많은 효율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키스텝이 주관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기획, 그리고 과제의 선정, 자원의 배분, 평가 시스템 전반에 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한다면은 투자 효율성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우리가 그동안 목매 그리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성과가 너무 낮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발제를 해주실 우리 차의과대학교의 융합경영대학원 이영환 부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고려대학교의 김영준 교수님, 또 헤이게이트의 박소영 대표님,
잠시 일 때문에 좀 늦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트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임명환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우리의 논의가 또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정말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설명드리게 된 거,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키워드는 블록체인하고 연결돼서 죄송합니다. 블록체인하고 연결돼서 블록체인이 주는 신뢰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슈퍼맨 좋아하세요? 슈퍼맨이 어느 혹성에서 왔는지 혹시 아세요? 아세요? 그렇죠. 크립톤. 우리 슈퍼맨 매니아들은 그거 알잖아요. 크립톤에서 왔다. We are Kryptonians 이러고서는 우리 크립톤에서 온 사람들이야 이러고. 요즘은 슈퍼맨이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공중전화 부스가 없어가지고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가서 그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한 바퀴 돌아야지 옷이 갈아입히거든요. 근데 공중전화 부스가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제주도에 그 휴가를 갔다 왔는데 제가 저의 슈퍼맨 장난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슈퍼맨 그 비치에 좀 들어가가지고 슈퍼맨 장난을 이렇게 슈퍼맨 이러면서 날르는 걸 열심히 했는데 날르다 보니까 제가 지갑을 수영복이 요즘 주머니 있는 수영복이 있어서 수영복에다 지갑을 그 주머니에다 넣었다가 그냥 지갑이 그냥 물에 쓸려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우리 집사람한테 이거 슈퍼맨 하지 말라고 그런 지저분한 거 하지 말라고 야단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야단을 맞고 나서 제가 그 아이디 바꾸는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정말 이상하게 온갖 때 다 걸리더라고요. 근데 어제 짜잔 그러고 제 지갑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 중문 비치에 그 떨어뜨린 바닷물에 떨어뜨린 지갑이 어제 기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신뢰 시스템입니다. 신뢰 시스템. 우리 사회가 주는 신뢰 시스템이 슈퍼맨 필요 없이도 신뢰를 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게 늘 우리의 바람이 아닙니까? 그죠? 슈퍼맨은 언제 나타나냐면은 공중전화 부스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평소에 위기가 발생하면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 신뢰를 주는 시스템을 어떻게 빌드할 거야 하는 고민이 블록체인에서 시작될 수 있다 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오늘 첫 번째 들리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블록체인의 신뢰 구조를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건 그거보다 먼저 하려고 그러는 돈 버는 얘기부터 먼저 해야죠. 그죠? 돈 버는 얘기 해야 되는데 요즘 비트코인 좀 사셨어요? 저는 비트코인 샀다가 작년에 1200불일 때 팔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3000불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그것도 뭐 제가 투기 목적으로 샀다기보다 학문적인 욕구에 의해서 학문적으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게 되는 거야 좀 알고 싶어가지고 사고 팔고를 좀 했는데 1200불, 1300불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800불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800불로 떨어지고 나서 이게 이제 팔아야 될 시기인가 보다 하고 200불에 샀었거든요. 그래서 200불일 때 사가지고 지금 1200불이면 얼싸 좋다 그러고 팔고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3000불이 되더라고요. 돈 좀 버셨어요? 요즘 이더리움도 비슷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이제 그 돈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지금 나중에 가서 돈에 대한 얘기는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블록체인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은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에 대해 여러분들이 다 전문가시니까 이런 거 뭐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약간 이제 설명을 하면은 이 사이버 세상에서 인터넷상에서 돈을 주고받고 싶은 거예요. 돈을 주고받고 싶은데 내가 1, 2, 3, 4 그러고 왜 0101 하고 인터넷에 모든 그 데이터는 0101이니까 0101 하고선 신사임당에 이거 신사임당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고 5만 원 이러고선 주면은 아무도 안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뒤에 들어가는 그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게 블록체인 시스템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0101하고 돈은 주지 않지만 거래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래라는 것을 우리가 다들 갖고 있는 거래 장부를 다들 갖고 있게 해가지고 그 거래 장부에서 모두 거래 장부를 다 알게 하자. 그러면 내가 0101 하고 내가 이거 신사임당 5만 원 줄게. 그럼 5만 원 주면은 받는 사람도 그게 카피되지 않는다는 확신만 있으면은 5만 원이라고 받을 거 아니냐 하는 게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0101 내가 돈 준다 그거보다는 거래 장부를 내가 0101 돈 줬어 하고선 레코딩 하는 게 레코딩 하면은 쉽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아시면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할게. 그럼 디지털 화폐를 어떻게 디지털 화폐는 이 세상에 몇 개나 있어? 어떤 게 있어? 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디지털 화폐라는 게 이제 각국이 만들어낼 디지털 화폐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던 옛날에 도토리 있을 거고요. 도토리 많이 쓰셨죠? 젊은 사람들은 우리 도토리 싸이월드에서 많이 썼어요. 그죠? 일촌 맺어갖고 서로 도토리 주고받고 그런 게 이제 사이버 세상의 화폐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사이버 화폐에 관해서는 굉장한 선진국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용하고 있는 티머니 그게 사실은 사이버머니입니다. 사이버 디지털 머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머니가 후진국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고 잘 사용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용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티머니입니다. 티머니.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온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죠. 오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화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학문적으로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문적인 실제로 돈 주고받는 거는 별로 얘기 안 하고요. 블록체인이 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얘기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향후 밥 그라이필드라는 사람은 향후 10여 년 이상을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 중에 하나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단 탭스캇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는 기술들 소셜웹, 빅데이터, 클라우드, 로봇, 인공지능보다도입니다. 향후 10년간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 기술 중에 가장 크게 바꿀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 기술이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빌 게이츠도 이건 저희 번역이 안 돼서 잘 그냥 영어로 그냥 써버렸는데 toward the force 테크놀로지 기술적으로 그 force를 테크놀로지의 force를 가져오는 그런 저기라는 거죠. 기술이라는 거죠. 물론 저도 또 한마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빌 게이츠하고 저하고 생각할 때 제가 다소 잘생겨가지고 생긴 거로 얘기하면 한마디 할 그 권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작년까지는 모든 것의 인프라다. 인프라 of everything이다 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모든 것에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다 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그렇게 블록체인인데 블록체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는 거는 잠깐 여러분들 다 전문가니까 다 아시겠지만 잠깐 설명을 하면은 블록체인은 다 같은 장부를 갖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같은 시스템, 같은 장부를 갖고 있는데 장부를 어떻게 보관을 하냐면 블록이라는 거로 한 블록을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블록이라는
어떤 그 청크로 만들어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예제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누구나 다 쓰는 예제인데 갑순이가 갑돌이한테 돈을 송금을 합니다. 송금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서 그 여러 그 저기 중에 그 노드를 가지고 그 인터넷에 그 네트워크에 연결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내가 블록 만들게 그러고선 손을 듭니다. 그럼 다 손을 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손을 들 때 블록을 만들 권리를 가지면은 보너스를 줍니다. 보너스 주는 게 다 손들어서 내가 만들게 그러고 보너스를 주면은 곤란하니까 그 중에 한 명만 고르는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그게 컨센서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컨센서스 메커니즘을 거쳐서 한 사람만 정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정해가지고 정해져서 너 블록 만들어 그럼 그 사람이 블록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얘기를 할 때 아무도 해킹할 수 없고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신뢰를 주는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뒤에 가면 해킹 당하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반전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어떻게 생겼냐면 블록체인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만들기 위해서 뒤에 돌아가는 원장 시스템인데 원장 시스템이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는데 어떤 특징을 갖냐면은 이게 한 번 들어가면 다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퍼즐이기 때문에 퍼즐 꼭지 한 번 만들어지면 그 꼭지는 거기에만 들어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자들은 서로 퍼블릭 키에 의해서 이제 열쇠를 두 개 주는데 하나는 개인 키고 하나는 주소 키입니다. 그 퍼블릭 키라고 그러는데 주소 키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는 그러면은 이게 익명성을 주는 거야 하고 알고 계신데 사실은 익명성을 주는 게 아니고 가명성을 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가명성을 주는 게 어떤 건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기를 한번 디스커션을 해야 되는데 가명성이라 하면 내가 네이버에서 가명을 기평이 이러고 쓰면은 그게 가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다 충분히 들여다보면 여러 기평이라는 이름의 데이터가 다 충분히 많이 모아지면은 실명이 누군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가명성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잘못 아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익명성을 주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가명성을 줍니다. 나중에 이제 범죄하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 시스템에서 신뢰를 제공하는 게 가장 크고요. P2P로 참여자들 사이에 가치를 전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블록체인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투명성, 자기 부인 방지, 확장성, 보안성, 탈중계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그런 것들이 다 합쳐서 신뢰성을 주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그림은 옛날에 나중에 보면 범죄에 사용된 네트워크 뭐였죠? 실크로드라는 네트워크를 트레이스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게 가명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금 설명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거래가 있으면 거래가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히 남게 되면은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게 되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적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적시하게 되면은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쭉 끓여 나오는 거예요. 그림이 쫙 그려지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블록체인의 이런 신뢰성을 기반으로 해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경제 시스템에서는 영국 정부에서 영국 영란은행에서 작년에 거시경제에 대해서 거시경제 영향력에 대해서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냈는데 이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건 영국 영란은행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미국 경제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냈는데 GDP가 3%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어떤 때 그런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GDP의 30%를 디지털 화폐로 발행을 할 수 있으면은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GDP가 3%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국들이 영란은행은 디지털 화폐를 우리가 발행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고선 보고서를 냈는데 각국마다 각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컨대 싱가포르는 이미 이더리움 기반으로 화폐를 연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웨덴 은행은 2019년까지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하겠다고 저기를 했고요. 공개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영란은행, 인민은행, 중국 인민은행 다 하겠다고 선언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중앙은행도 검토 중인데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게 다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직은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될 수 있는지는 한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캐나다 은행은 포기했습니다. 재작년에 연구해서 한 2, 3년 전에 연구해서 작년에 결론 내고 그동안 테스트하던 플랫폼을 팔아버렸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소 부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이제 포기한 나라는 바보냐,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나라는 바보냐 이게 아니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보완이 확실하게 필요한 게 저 데이터에서 이 장표에서 보여주는 거죠. 옐렌 중앙은행 의장도 지불준비은행 의장이죠. 지불준비은행 의장도 중앙은행 연례 행사에서 우리가 블록체인 해야 된다. 블록체인 꼭 들여다보자. 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렇죠.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인증제도를 아까 보셨지만 불가역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데이터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불가역적으로 만들어준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무엇은 인증 데이터가 굉장히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증 데이터 우리가 지금 저 같은 경우 우리 국가는 국가 전체가 인증 국가인 것 같아요. 뭐 인증 제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제가 이제 어디 박사도 하고 뭐 이거 다 했는데 인제 와서 졸업증명서 내라고 그러고 학부 졸업증명서 내라고 그러고 학부 더 기가 막힌 거는 학부 성적증명서 내라고 그럴 때 어휴 근데 사실 서류 처리하는 사람들은 그게 다 당연한 걸로 생각되는데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게 제가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사람이라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놀란 게 모든 게 인증 갖고 행정 처리 갖고 돌아가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행정 처리에 대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그죠? 이럴 때 공중전화 부스가 있어갖고 슈퍼맨이 확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블록체인 갖고 인증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거죠. 특히 등기. 나는 미국 시민권이 있는데 미국 시민권이 있다고 그래서 인감을 안 만들어도 되는 줄만 알았어요. 그랬더니 인감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가 또 한국이더라고요. 인감 없애자고 그런 게 벌써 몇십 년 된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바뀐 게 인감 시스템이고 등기 시스템이고 그렇다는 거죠. 국가 이런 기록 관리 시스템도 한번 임뮤터블하게 불가역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정치도 요즘 정치 정당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블록체인 정당들이. 그래서 블록체인 정당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투표를 블록체인 갖고 투표를 합니다. 호주에서 맨 처음 나왔는데 호주의 플럭스당, 사실은 플럭스입니다. 호주의 플럭스당이나 스페인의 포데모스당, 덴마크의 자유연합, 빈네이션 이런 당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조만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는 사회적, 경제적, 무슨 정치적인 변화가 이런 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야 돼요. 비트코인 이제 코인에 대해서 이 블록체인의 진화 과정을 이렇게 가끔 제가 들여다보면요. 블록체인의 진화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저 맨 윗줄에 사실은 한 5개 그려놨는데 지금 한 2,000개쯤 그리면 코인이 한 2,000개쯤 돼 있습니다. 2,000개도 넘을 거예요 아마. 제가 마지막으로 체크했을 때가 작년 언제였는데 그때쯤 한 1,800개 됐으니까 지금 2,000개가 훨씬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코인을 마구마구 묶고 발행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쭉 해갖고 암호화폐 만들다가 암호화폐 실제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암호화폐 만들다 보니까 이거를 등기 아까처럼 이제 자산 등기하는 데 쓸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자산 등기하는 걸 알고 쓸 수 있다 하는 걸 알게 되니까 그러면 그거 자산 거기다가 비트코인에다 넣어서 쓰자. 대부분이 근데 참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대부분이 사실은 비트코인 블록체인 베이스입니다. 저 코인들이 대부분.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저렇게 맨 위에 800개 넘게 지금 한 2,000개 넘는 것 중에 실제 트레이딩 되는 거 한 800개쯤 되는데 800개 넘는 것들이 지금 트레이딩 되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재산을 등록할 수 있으니까 재산 등록하는 코인에다가 비트코인에다가 재산 등록하는 걸 만들다가 재산 등록하는 것만 하니까 좀 불편하니까 비트코인에다 재산 등록하지 말고 그냥 비트코인을 하나 만들어 갖고 자산 등록용 코인을 하나 만들자 해 갖고 만드는 것들이 저 뒤에 나온 자산 중심 코인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고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아까 비트코인도 사실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플랫폼이나 그 다음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는데 그중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건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일 겁니다. 근데 이 플랫폼들이며 이런 블록체인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누가 그 학문적으로 공부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냥 개인이 나는 이런 코인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러고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갖고 오늘 내가 생각에 기분도 꾸리하고 날씨도 꾸리하니까 내가 비트코인은 2,100만 개밖에 안 만들어졌는데 난 4,200만 개 만드는 코인 하나 만들 거야. 이렇게 하면 비트코인 소스 코드가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해갖고 그냥 파라미터 고쳐갖고 만들면 됩니다. 실제로 코인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밥 한 번 사시면 2시간이면 만들어 드립니다. 밥 안 사시면 제가 안 만들어 드리고요. 코인을 그래서 저기 2,000개 넘는 코인이 아니고 실제로는 나 같은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면 전 세계 저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수만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십만 명이 있거나.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씩 만들었으면 수십만 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만들어진 것들이 설계자의 설계 사상이 있어서 그 설계 사상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내가 네 코인 갖다 쓸게 하면 실제로 트레이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험이 뭐가 있을까요?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증명이. 학문적으로 연구가 부족해 버리기 때문에 뭐가 되는지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이 사람이 내가 사기를 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에러가 있는지 뒤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학문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보통 인공지능 기술이다 그러면 인공지능 기술은 1956년에 다트마트 저기서 컨퍼런스에서 시작해 갖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60년, 50년, 60년 동안 70년입니까? 60년, 70년 동안 이게 숙성이 되고 나서 이제 산업화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학문적 연구가 되고 나서 나중에 산업화가 되는데 블록체인의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익명을 그것도 실명이 아니고 익명 쓰는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나고 나 이렇게 코인 만들 거야. 그러고 백서를 쓰는 겁니다. 백서 쓰면서 백서 잘 쓰였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괜찮은데 그러고 서로 사고팔고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고 하는데 코인 ICO라고 합니다. ICO는 멋있게 만든 말이고요. 저도 ICO를 한번 하고 싶은 욕심이 좀 있는데 왜냐하면 2시간이면 하나 만드니까요. ICO를 할 수 있는 ICO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코인을 내가 만들어서 만들 테니까 팔게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디자인, 내 설계 사상은 이런 거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사기 시작할 거고 판매하고 서로 사고 팔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생기는 것들이 블록체인 기반 코인들인데요. 문제는 이제 이더리움이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서 나쁜 예로 제가 들고는 있는데 그렇게 그리 나쁜 예는 아닙니다. 또 이더리움은 어떤 그 사상을 갖고 만들었냐면은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에 쓸 수 있게 우리는 만들겠다 하고 디자인을 했어요. 이 이더리움이 스마트 계약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 하고 만들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거에 적합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은 2100만 개만 만들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2100만 개 이상은 나갈 수가 없도록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한대로 만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그렇게 무한대로 만들고 스마트 계약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말은 요즘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건 희소성에 의해서 사고 팔아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더리움은 희소성이 없어야 되는데 사고 파는 것도 좀 이상하죠.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더리움을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하기는 좀 나쁘고요. 장점으로 이 사람들이 내세운 건 뭐였냐면은 이게 튜어링 완전성을 갖는다 이러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한테 그 세일즈를 했습니다. 세일즈 그 피치가 그거였는데 세일즈 피치가 이게 튜어링 완전성을 갖는 코인입니다. 그러고 얘기했는데 튜어링 완전성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쓰는 컴퓨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는 컴퓨터하고 똑같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컴퓨터를 쓰듯이 강력한 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실제로 오퍼레이팅 시스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운영 체제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툴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뜻을 갖냐면은 모든 에러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제가 얘기하면서도 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인데 튜어링 완전성은 프로그래밍 에러에 굉장히 쉽게 오픈됩니다. 아니면 프로그래밍 에러라기보다는 프로그래밍의 우리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불확정성에 오픈돼 있다 이라고 얘기하는데 undecidable한데 한 문제에 오픈돼 있다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장점이냐 하면은 그래 모르겠어요.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확실한 거는 세일즈 피치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건데 세일즈 피치 이거 갖고 세일즈를 굉장히 크게 했는데 이분들은 그래가지고 해킹을 굉장히 심하게 당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가지고 스마트 계약을 만든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이 The DAO라는 애플리케이션이었는데 5,500만 불을 한 방에 당했습니다. 그래서 The DAO는 망했어요. 그 다음에도 여러 번 어택을 받는데 해킹 어택을 받는데 해킹 어택 당할 때마다 새로운 패치를 내놓고 그래서 작년 올해 2월까지 5번 패치를 내서 하드 포크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하드 포크라는 걸 하는데 지난주에도 7월 달에 코인대시를 이더리움을 쓴 코인대시라는 게 또 해킹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기가 이더리움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컨트로버셜하고 굉장히 반박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더리움이 굉장히 좋은 거는 이런 계약서가 스마트 계약서가 이렇게 쉽게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A가 B한테 부동산을 사서 주는데 그 부동산이 언제 며칠 몇 시에 돈이 들어오는 순간
돈이 내 지갑에 돈이 이더리움 돈이 5,000개 찍히는 순간 그 명의 변경을 해줄게 하는 식으로 스마트 계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한 문제예요. 제가 보는 한 문제는 학문적인 연구 없이 그냥 만들어져 놓고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9살짜리가 그냥 만들어 갖고 컴퓨터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천재적인 청년이건 젊은이건 틀림이 없는데 학문적인 이해가 떨어져서 이게 튜어링 컴플리트가 그 튜어링 완전성이 무슨 뜻인지 저차도 모르면서 그걸 가지고 세일즈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에 속아 넘어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거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는 거죠. 저한테 와서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게 전 세계 사람들의 문제는 그거 같아요. 저한테 와서 물어봤으면 제가 확실하게 대답을 해줬어야 되는데. 또 하나 문제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이 마이닝을 하는 그 컨센서스 아까 손 이렇게 들면은 보너스 준다고 그랬잖아요. 보너스를 요즘은 12.5개 비트코인을 주는데 12.5개의 비트코인은 3,000불을 기준으로 하면 보너스가 36,000불인 겁니다. 3억이 좀 넘고 한 4억쯤 되죠. 그죠? 4억 원을 보너스로 주는 겁니다. 내가 권리만 가지면 블락 만들 수 있는 권리. 손 들고 나 블락 만들 수 있어 이러고서 손 들어서 블락만 만들면은 4억 원이 탁 생기는 거예요. 매 10분마다 생깁니다. 매 10분마다 4억 원을 보너스를 주기 때문에 마이닝이라고 하는 프로세스인데 마이닝이 굉장히 중요한 돈 만드는 비즈니스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닝 기기들이 막 발달을 해요. 빠른 컴퓨터 가지면은 이거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닝 공장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태국에서 만들어진 그 저긴데요. 태국 공장에서 만들어 보니까 이거 나중엔 접지도 잘 안 되고 그래갖고 막 불 타버리는 이런 일도 있고요. 요즘은 마이닝 하는 게 거의 이런 수준으로 마이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트북 갖고 뭐 마이닝 한다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자원 낭비에 대한 이게 대안으로 여러 가지 컨센서스 메커니즘이 제한되고 있고 실제로 여러 코인에서 사용되는 거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 이제 문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지금 다른 컨센서스를 썼으면 좋은데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그 코인들은 그 마이닝 메커니즘을 선호를 하더라고요. 성능은 물론 이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10분마다 만들어지는데요. 이더리움은 10초마다 만들어지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아까 이제 그 캐나다 정부가 화폐를 만들다가 포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사실 10초마다 만든다고 하면은 트랜잭션 그 거래를 초당 몇 개나 그 몇 개나 처리할 수 있는데 이런 게 굉장히 그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안 나왔는데 나오지 않는 한 디지털 화폐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를 만들 수는 없다. 아까 얘기가 영란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기만 하면은 매크로 이코노믹스의 GDP가 3% 증가하더라 이러고 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지금은 좀 어렵다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또 하나는 비트코인의 가격, 거의 모든 사이버 코인의 가격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거의 뭐 중국에 대해서 비하할 생각은 없지만 중국에서 아무래도 이제 지하 경제 사이즈가 중국은 크니까 지하 경제에서 나오는 돈들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전 세계 한 85%에서 90%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 표에서 보시면 알지만 중국 위안화가 평가절하가 되면은 비트코인 그 화폐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6불 40 달러당 6.4 위안에 6.5 위안에서 6.8 위안까지 한 5% 올랐는데 5% 죄송합니다. 평가절하가 됐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거의 400불에서 700불까지 800불까지 봐도 좋을 만큼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 증가를 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중국의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이나 사이버머니의 가격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1,200불에 팔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정부에서 거래소들 불러갖고 말 한마디 했더니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800불로 딱 떨어지더라고요. 1,200불에서. 그래서 살살살살 올라가고 1,200불로 다시 올라가길래 저는 그냥 싹 팔고 나왔습니다. 잘했죠? 그런데 실제로 블록체인 이런 크립토 화폐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범죄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명성,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명성을 주는데요. 이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이제 익명성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열심히 뒤져보면은 사람을 적시해낼 수 있다는 게 가명성입니다. 사실 제가 네이버에서 이영환이라는 이름 안 쓰고 기평이라는 이름을 썼다 그러면 다른 주변 데이터를 다 합쳐갖고 다 합쳐 보니까 이 양반은 기평이라는 이름은 이영환이라는 사람이더라. 이러고선 그 적시가 되는 게 가명성입니다. 그래서 가명성을 주는 거지 익명성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우리가 추적을 열심히 하면은 추적을 누군가가 열심히 하면은 찾아낼 수 있는데 한번 찾아내면 이제 고구마 줄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실크로드라는 그 웹사이트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범죄에 사용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주로 총기류나 뭐 마약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팔아서 이때 그 FBI가 그 이 사람들을 그 저기를 했을 때 체포했을 때 여기 사이트를 크랙다운했을 때 여기 매출이 연 매출이 2 빌리언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조였다고 합니다. 2조. 엄청난 거죠. 마약 주고파는 사이트로. 또 이게 블록체인 같은 경우 마운트 걱스라는 게 있는데 마운트 걱스라는 게 굉장히 그 티피컬한 그 해킹의 예인데 이게 범죄에 사용되는 건 그런대로 뭐 괜찮은데 마운트 걱스라는 건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티피컬하게 해킹되는 그 왜 이게 해킹되는지를 설명하는 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이 해킹 안 당한다며 제가 말씀드렸어요. 블록체인 안 당한다고 실컷 얘기했는데 여기 해킹 당했대. 왜 해킹을 당하냐면요. 내가 내 주머니에다가 돈 안 넣어놓고 남의 주머니에 돈 넣어놓으면 해킹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가 돈이 있습니다. 근데 돈을 내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어놔야 되는데 남의 주머니에 안 넣어놓고 저기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이 꼭 저기 하는 것 같아서 주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돈을 넣어놓고 있으면은 제 돈은 그분은 갖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서비스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코인 거래소는 대부분 웹 월렛을 줍니다. 웹 월렛을 주는데 웹 월렛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사람 주머니에다가 만들어 놓은 월렛입니다. 여러분들 월렛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그걸 거기다 넣어놓고 털렸다 그러고 왜 이거 털리냐? 안 털린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남의 월렛에 집어넣으면 털리는 겁니다. 이 마운트 걱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회사 요즘은 그 거래소라는 비즈니스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거래소가 대부분 세 사람이 하는 비즈니스입니다.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세 사람이 하는 비즈니스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뭐 많이 커져서 한 4, 50명이 하는 비즈니스들이 됐는데 세 사람이 하는 비즈니스는 뭐냐면 한 사람은 CEO고 한 사람은 CTO고 마지막 한 사람은 알바입니다. 알바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1조씩 왔다 갔다 하는데 보면은 자기는 시급 10,000원 받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털죠. 그죠? 털죠.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거예요. 저게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최근에 사고가 조금 나긴 했는데 저 3명이 있으면은 보안도 안 되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운트 걱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저기가 그 마크 카펠라스라는 사람이 사실은 사기꾼이었어요.
CEO가 사기꾼이에요. 이거는 알바가 사기꾼이 아니고 CEO가 사기꾼이라서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아니면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CEO가 턴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회사 주머니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돈을. 그럼 그 회사 CEO가 사기꾼이면 그냥 사기꾼다. 이 거래소는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다고 그러니까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거의 모든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갖고 지금까지 3분의 1에 해당되는 그 거래소가 털렸습니다. 그리고 반이 문을 닫았어요. 계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고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 또 폰지 사기까지 여기 또 저기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여러분들 원코인이라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원코인은 사기입니다. 사기. 그냥 폰지 사기입니다. 이미 저기까지 됐는데도 사람들 오로라 코인이라는 것도 또 그렇습니다. 오로라 코인이라는 것도 그 아이슬란드의 그 전 국민 상대로 사기친 케이스입니다. 코인 발행한다고 사기쳐. 거기다 자금 세탁 통로로 사용되고 있고 랜섬웨어 나야나 보셨으면 알겠지만 나야나 돈 털리면서 어디로 털려요? 비트코인으로 털립니다. 이제 거기다 더 나쁜 거는 비트코인 이 ICO 저기 영역은 대부분 규제가 없습니다. 그 코인 거래소는 규제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규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규제를 해야 되냐? 규제를 하고 싶은 나라들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 미국 뉴욕이 첫 번째 규제 법을 라이선스법을 만들었는데 라이선스 만들자마자 코인 거래소는 다 캘리포니아로 도망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법 만드니까 그때부터 데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비정상적이고 코인 발행하는 게 옛날 그 골드러시하고 비슷합니다. 옛날 지금 어떤 사람들은 튤립 크러쉬하고 비슷할 거라고 그러는데 그만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규제 준수도 우리가 이게 금융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거든요. 팔로우해야 되는 그 규제들이 자금 세탁 방지법이나 고객 파악 규정 뭐 이런 개인정보 보호법 아니면은 right to be forgotten 이런 것들이 다 저희 금융 사업자들은 다 하고 정보 사업자들은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게 3명이서 하니까 거의 불가능한 저희가 되는 거죠. 블록체인에 대한 미래 예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처음에 장점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은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의 기본이 되는 신뢰를 만들어주는 그런 신뢰 시스템으로서 가장 좋은 기술일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더리움의 단점을 굉장히 심하게 얘기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더리움도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거 보시면은 디지털 가치를 교환하는 그 블록체인 기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분산 자율 사회까지 스마트 계약에 의해서 돌아가는 분산 자율 사회까지 진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기술이 될 수 있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냐? 국가적인 전략은 우리가 어느 것에 집중을 해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W3C라는 그 커뮤니티 그룹을 우리끼리 만들어서 전 세계 그룹들을 리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게 참 블록체인이 되게 재밌는 그 기술인 게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제안서 낸 게 2008년이고 실제로 2009년에 비트코인 처음 만들어내면서 처음 임플리먼트가 됐는데요. 이제 8년밖에 안 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저만큼 강의할 수 있는 사람도 몇 명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W3C 만들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W3C 만들어서 커뮤니티 그룹을 만들어서 표준화 시작하자 그러고 만들어서 작년에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하고 미국이 주도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 되게 어려워요. 매주 해갖고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매주 들어가서 디스커션하고 뭐 하자 해야 되는데 W3C를 하고 있고
이번에는 ISO에서 그 TC307이라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갔다 오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그 저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도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국제 표준을 주도를 하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ISO에서 만든 그 그룹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 구조, 보안, 정보 보호, 아이덴티티, 스마트 계약, 유즈 케이스 이랬는데 이게 기술력이 되는 미국 같은 데는 자기네들이 참조 구조 만들겠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기술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 표준으로 만들어 놓으면 다 따라올 거니까. 우리는 그 기술이 안 되니까 그건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해왔거든요. 그래서 오래 해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공인인증 증서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미워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미워하는 시스템이 뭐예요? 공인인증 증서 그죠? 국민적으로 미워요. 근데 공인인증 증서 시스템이 그리 나쁘지 않은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공인인증 증서가 나쁜 건 뭐예요? 나쁘냐면 거기 액티브엑스가 붙어서 다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공인인증 증서 자체는 사실은 그리 나쁘지 않은 시스템이고 표준에 가까운 시스템입니다. 표준에 가깝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나라가 공인증서를 늘 임플리먼트를 할 때 그 특허를 갖다가 써야 되는데 남이 특허 갖다 쓰기 싫어갖고 우리 특허 만들어서 우리가 넣어서 만든 그 기술이에요, 사실은. 그래갖고 국제 표준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표준에 가까워요. 그리고 정말 좋은 거는 우리가 공인증서를 2002년부터 15년간 죽자사자 사용해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익스피리언스가 굉장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그걸 PKI 방식이라고 해요. 공인인증서라는 게 PKI 방식이에요. 공인인증서 전 세계에서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인도나 에스토니아나 아니면은 네덜란드나 뭐 이런 나라들이 한국, 네덜란드, UK는 이미 옛날에 만들었고요. 에스토니아, 인디아, 미국이 만들 것 같아요. 미국에 작년에 보고서 나온 게 미국에서 만들 것 같아요. 아마 전 세계에서 만들어질 거고 우리가 표준 그 BK 시스템을 인증서 시스템이 아마 유엔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표준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PKI 시스템 말고 인증 시스템은 2개가 갈 거다. 국가 식별 시스템은 2개가 진행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가지가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인인증서 시스템처럼 가는 방식하고 또 하나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가는 시스템일 거다. 해갖고 이번에 ISO 가서 저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주도를 하겠다 그러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국가 기록도 우리가 만드는데 블록체인 기반으로 데이터 활용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신뢰가 부족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작년에 정말 어려운 시간을 겪었는데 가장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 왜 나왔냐면 국가적으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뢰를 레스토어하려고 신뢰를 다시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사회, 경제, 정치 거의 모든 사회 분야에 있어서 정치 분야에 있어서 그 국가 시스템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우리나라의 그 신뢰를 다시 재정비하는 시작점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블록체인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당면한 문제는 뭐냐면은 저기 보시면 알지만 우리 코인 보시면 알지만 이더리움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국 분들입니다. 한국 분들. 이더리움을 이해를 하시고 사시는 겁니까? 하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데가 없어요. 왜냐면 무조건 누가 사는지도 몰라. 근데 전 세계에서 지금 리스트 보면 1, 2, 3위 그러면 1, 2, 3, 1, 2등이 지금 한국에 있는 거래소가 이더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왜 사니? 왜냐하면 무한 공급이 되는 코인인데 왜 사니? 이런 거 물어보고 싶은데 그 돈을 엄청나게 집어넣는 분들이 있어요. 있기는. 왜 그러냐? 교육이 좀 필요해요. 사람들이 한국 분들이 요즘 묻지마를 너무 좋아하고 계신데 왜 투자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묻지마 이러고선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장 당면한 시급한 문제는 신뢰 시스템 갖다가 지금
저 인스톨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블록체인이 정말 유망한 기술인지 분명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블록체인이 정말 그 유망한 분야가 하나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그 지금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데서 사용되고 있는 가상화폐입니다. 이게 이제 성공을 하니까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블록체인이 굉장히 그 유망할 거라고 하는 어떤 착시 현상을 일으키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상화폐에서는 중앙은행이 없어도 되고 또 투명성을 제공을 하고 그 신뢰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서 아주 그 놀라운 기술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야에서 블록체인이 쓰려고 사용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대략 한 8가지 정도만 정리를 해왔는데 첫 번째는 블록체인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그것을 참여하는 사람들의 컨센서스에 의해서 이 동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책임을 분산하고 전가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가 그 블록체인에 담기는 정보가 항상 진실이라고 우리가 단정지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는 정보는 이게 변조가 됐는지 변조가 되지 않았는지 우리가 그 디지털 해시 기술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변조가 됐는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 엉터리 정보가 올라간다고 해도 이걸 걸러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거래 비용이 저렴하다는 주장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이미 구축된 그 인프라에 우리가 무임승차할 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실제로 다 지불을 한다고 그러면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투명성이 우리 블록체인의 장점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 투명성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에 올라가는 정보가 투명해서 좋은 분야도 있지만 대부분의 비즈니스에서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다가 개인정보라든지 영업비밀이라든지 이런 거 절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도 지금 숨기는 세상인데 이것을 거기다 올린다 하는 건 문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블록체인은 분산 제어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중앙 집중 시스템에서는 길목 하나만 지키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분산 제어 시스템에서는 그 여기저기 길목을 굉장히 많이 지켜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컨센서스를 이뤘다고 해서 합의된 내용이 진실이라고 우리가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을 쓰게 되면 그 중개자가 사라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개자가 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비즈니스에서는 중개자가 사라지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개자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에 담기는 정보는 우리가 아까 그 비가역적이고 이뮤터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정보가 하나 잘못 올라가게 되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우리가 잊혀질 권리 관점에서 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블록체인에 그 담기는 정보는 우리가 중앙 집중식이면 한 군데만 보관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블록체인에 담긴 정보는 여러 노드에서 다 보관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는 거래 당사자의 정보만 담기는 것이 아니고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도 다 거기다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은 어떤 포맷에 의해서 거기다 정보를 올렸기 때문에 내가 막상 그 정보를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면 다시 거기에 있는 정보를 내가 다 추려가지고 내 비즈니스에 맞게 다시 포매팅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유망한 분야는 아주 제한적이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에 관련해서 이제 그 많은 글을 쓰고 있는 그 기디언 그린스펀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블록체인을 써서 유망한 분야가 한 5가지 정도 있는데, 그 분야가 예를 들면 그 라이트웨이트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우리가 원조 추적한다고 그러죠. 뭐 다이아몬드의 그 유통 과정을 추적한다고 하는 그런 그 프로버넌스 트레이싱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기관 간 기록 보관, 그 다음에 타자 공유, 뭐 이런 분야에 얘네들이 유망하다. 물론 이 사람의 말이 뭐 다 그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블록체인이 만능의 보검처럼 소개되는 게 사실 굉장히 불편합니다. 마치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처럼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정말 그런지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했던 클라우스 슈밥인가요?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올해쯤이면 모든 가정에 3D 프린터가 하나씩 다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뭐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뭐 미래 예측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블록체인이 유용하게 쓰이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야를 찾아서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은 계속 되어야 됩니다. 아직은 블록체인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분야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블록체인의 문제이거나 응용 분야의 특성이거나 연구가 미진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심층 토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늘 발제하신 그 이영환 교수님이나 김영미 교수님이 블록체인의 특징과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제 저도 우려되는 그 단점 부분들,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좀 줄이고 제가 특징 내지는 장점, 또 경제사회 문제 측면에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블록체인을 이제 공부하면서 느낀 게, 이거는 그 우리가 수천 년간 또는 수백 년간 이어왔던 그런 중앙집권제의 어떤 경제사회 시스템에 변화되는 과정이 하나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화가 분권화, 분산화, 또 전국망이 지역망, 또 개인 개념인 P2P망, 또 국가 권한도 지방분권, 지방자치, 또 독점, 과점, 또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1인기업, 이렇게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큰 변화의 흐름에서 이 블록체인의 시스템도 그 흐름에 같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철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블록체인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람이 본능적으로 끊임없이 자유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 자유는 어떤 식으로 구현될 것인가. 제가 생각한 거는 그 자유는 윤리와 정의를 근간으로 하고 자동과 자율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블록체인 관련돼서는 항상 자유를 많이 강조하겠습니다. 자유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 자유는 사람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거나 자기 의지를 행동하고 규제하는 것이고, 자동은 사람 조정 없이 특정 장치에서 사물이 조정되고 작동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인공지능과 로봇이 많이 확산되고 산업이라든가 인류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데, 거기서 닥칠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 났을 때 과연 그 생명윤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운전자와 탑승자와 보행자 그 세 가지 인간을 어떻게 프로텍션 할 것인지, 그 생명윤리 근거에서 알고리즘 짜면 되겠지만, 그런 문제점에 본질적으로 다가서는 게 블록체인 그 사상 내지는 블록체인 철학을 집어넣으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특히 이제 작년에 물론 이제 아까 교수님도 답했지만 실패에 끝났지만 다오 사례가, 다오가 뒤에 중간 A가 오토노머스, 그러니까 분산 자율 조직이라는 의미죠. 그 자율이,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그 핵심 그 키워드들이 자율이라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교수님도 4차 산업 얘기하시면서, 저도 4차 산업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사회 전반까지 변화시킨다고 했을 때 초고속, 초실감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만약에 블록체인이 탑재된다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초신뢰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잘만 활용하면은 이런 초고속, 초실감, 초신뢰 사회를 구축하는데 좀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 블록체인의 이제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죠. 지금도 확장성 문제 때문에 계속 그 비트코인 같은 거는 지금 그 BIP 여러 제안들이 지금 오고 가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소프트포크, 하드포크 과정에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도 출렁거리고 상당히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제가 블록체인을 공부한 지 한 3년 되는데요. 3년 전, 2년 전, 1년 전, 금년 봤을 때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공공보안, 산업응용, 거래결제 확대되고 있는데, 저희가 대한민국이 ICT 강국이라 하는데, 이 ICT 강국의 힘을 좀 더 애드시킨다면 좀 좋지 않나, 좀 더 활성화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더리움은 지금도 완성품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 3년째 개발 중에 있고 내년 뒤에 최종 제품이 나옵니다. 이더리움이. 그 다음에 리플은 쟁쟁한 인력만 한 150명 됩니다. 또 뭐 되게 이제 암호화폐 쪽에 홈페이지가 다 있는데 가보시면 거기에 근무하신 분들의 커리어 같은 거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상위권에 있는 그 암호화폐의 커리어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천재이거나 세계적인 그 실력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50명, 100명, 150명 이렇게 한 거 보고 저도 많이 놀랐고요. 특히 아까 그 이제 기술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이제 개인정보 관련된 것도 저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개인정보를 최근에 이제 영지식 증명 같은 거를 그 기술의 블록체인에 탑재시킨다면 좀 더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개인정보가 된다 해서 제트캐시라는 게 나와서 지금 계속 개발되고 있고요.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초당 그 트랜잭션이 3 내지 7건이고, 이더리움 같은 거는 10 내지 15건인데, 예를 들어서 샤딩 기술이 이제 완성도가 높아지고 이런 플랫폼에 적용이 된다면 초당 10,000건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그게 언제 사용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기술적 가능성이 열어놨기 때문에, 지금의 다소 문제점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ICT 기술과 다른 기술과 접목된다면 좀 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저는 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암호화폐 쪽인데, 저는 가급적 그 가상화폐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도 도대체 얘는 그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봤을 때, 우리가 실물 화폐 또는
뭐 주저화폐, 신용화폐, 전자화폐, 가상화폐, 암호화폐 용어들이 너무나 많죠. 영어로도 많죠. 버추얼이라는 용어도 쓰고 또 크립토 커런시, 크립토도 쓰고 또 실물 앞에서 이제 캐시, 피아트, 머니 용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정리해보고 또 IMF에서도 정리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사실 우리가 쓰는 용어는 엄밀히 말하면 암호화폐가 더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는 암호화폐를 포함하고 있고 우리가 마일리지 같은 걸 받거나 어떤 서비스를 받고 나서 디지털 형태의 쿠폰을 받으면 그것들도 가상화폐의 범죄에 포함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리플 등등 이런 것들은 그런 의미의 그 가상화폐보다는 좀 더 암호화폐 쪽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암호화폐는 그리고 또 암호화폐는 또 화폐이면서 플랫폼이면서 프로토콜이고 인터페이스입니다. 단정적으로 암호화폐는 코인이다라기보다 지금 이영환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코인의 수가 수천 개가 넘습니다. 특히 이제 거래소에 등록돼서 나온 코인들은 제가 어제 보니까 한 880개 정도 되는데요. 그 많은 코인들을 지금 단순하게 해놨는데 분류를 하자면 어떤 거는 코인이고 어떤 거는 코인이면서 플랫폼이고 어떤 건 코인이면서 프로토콜이고 인터페이스고 이렇게 다시 구분해야 될 형편입니다. 아직은 연구 안 됐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그 암호화폐가 왜 생기고 자꾸 커지고 사람들이 관심 받는 것인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 암호화폐를 볼 때 일부러 제가 좀 돈을 좀 준비했습니다. 지금 US 달러, $1 가져왔는데 과연 이것을 누가 보증할까요? 미국 그 연방준비에서 FRB에서 보증할까요? 아니면 미국 대통령이라든가 이 국가에서 보증합니까? 한국 돈도 마찬가지죠. 절대로 이 한국 국가나 또는 어떤 그 보증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딱 맞는 말이지만 유일하게 뒷면에 보면 In God We Trust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를 글자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보증하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보증하지도 못하고 은행도 보증하지 못하고 다행히 US 달러는 전 세계 기축통화로서 안정적이죠. 제가 한 10년 됐을 때 터키 가서 택시 타고 받은 돈입니다. 화폐 동그라미가 몇 개죠? 엄청나죠. 짐바브웨에는 1조 가치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나라 화폐고요. 사실 이 세 가지 화폐가 다 똑같습니다. 다 천 원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렇게 국가별로 우리가 이제 신뢰하는 그런 통화정책, 또 경제정책의 수단으로서 통화정책 M&M도 쓰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또 미국이 그 최근 10년 전에 그런 재정적자 또는 부동산 버블 때 그 고통을 양적 안 하는 걸 풀면서 상당량의 달러를 분명히 방출했는데 그게 표시가 사실 전 세계에 뿌려져 가지고 전 세계 국민들의 고통을 떠안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암호화폐는 in God we trust가 아니라 in proof we trust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의 증명 방식이 인증 방식이 뭐 말씀하셨지만 POW 또는 POS 또는 POI 또는 그 ZNP 다 P자가 됩니다. 그 P가 프루프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암호화폐가 정말 초신뢰 사회를 가는데 이 P가 이 프루프가 정말 그 어떤 시스템으로서 완성이 된다면 좀 더 이렇게 이런 그 통화 정책이나 경제 정책이 좀 더 왜곡되지 않고 바람직하게 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6월달에 얼마 안 됐죠. IMF에서도 각국 중앙은행과 금융기관이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그 금융 쪽에서 바라볼 때는 DLT라고 그러죠. 디지털 레터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DLT를 이제 적용할 때가 됐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공식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있는 거 다운받아서 읽어보니까 그래서 점진적으로는 이렇게 이런 그 암호화폐 내지는 블록체인이 확산 과정에서 이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또 이런 해커들이라든가 그런 데 문제점도 있고 또는 이런 그
마약이라든가 불법 매입 수단을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향후에는 신뢰 사회를 구축하는데 좀 더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이 기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이 산업의 현업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 더 현업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연결시켜서 조금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그 두 분의 교수님과 또 윤명한 연구원님께서 블록체인과 전자화폐에 대한 표준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희 당연히 동감을 하고요. 저희 그 회사의 기술 쪽을 담당하시는 기술이사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내가 오늘 가서 토론 때 말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드리는 게 좋으나 그때 이미 앞에 이영환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같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물리학 가속기 센터처럼 초고가형성 블록체인 센터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이버 화폐에 대한 정의가 빨리 명확해져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뭐 공식 화폐로 인정하는 나라도 있고 또 아니면 이거를 상품권으로 보는 상품권이나 아니면 상품으로 보는 나라도 있고 해서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기업이 정확한 기준에 의거해서 움직이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사이버 화폐에 대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크립토 커런시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 계속 불명확하게 되면 그 사입이라고 한 표현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가상화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기술적으로는 완벽할지 모르겠지만 소프트웨어만을 가지고선 마케팅을 해서 또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을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블록체인은 유망한 기술이 맞는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블록체인에만 너무 몰입하는 것보다는 또 그 대안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표준 제정해야 된다. 또 사이버 화폐의 정의가 국가적으로 빨리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제가 산업에 있다 보니까 아까 이영환 교수님이 주셨던 표에서도 그 가상화폐 아니면 뭐 비트코인 거래소의 가장 탑 랭크돼 있는 그 기업이 1, 2, 2위 뭐 몇 위가 한국이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 기업들이 하루에 거래하는 거래 물량이 지난 5월, 4월, 5월, 6월에는 한 회사에서 6천억, 7천억, 8천억씩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6천억, 7천억, 8천억씩 하루에 이루어지는 그 거래량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지금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지금 계속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반대로 우리 그 국가가 아니 우리 정부가 얼마나 좀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지 실예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가상화폐는 아니죠. 우리가 기획재정부나 아니면 금융위 금감원에서 정의를 해주시는 그 소액 외화에 대한 그 해외 송금에 대한 부분들을 핀테크 기업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시간으로 본다고 하면 거의 100년의 기간 동안에 은행들이 그 보유한 업무를 하고 있었었고 뭐 제2금융권이나 아니면 카드사조차도 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게 거의 100년이 걸렸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 블록체인에 대한 거 아니면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또다시 100년이 걸린다고 하면 우리가 100년 안에 100년 동안에 한국 기업은 아니지만 웨스턴 유니언이라고 하는 100년 된 기업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미 그런 소액 외화 이체업을 한국에서는 아무런 제도가 없었지만 잘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법이 없었고 그러나 그 기업은 한국에 들어와서 잘 사업을 하고 있었고 우리의 기업들이 그 부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을 요청하고 기대하고 있었었지만 지난 뭐 2년 3년간 제시해 주시고 하겠다라는 입장만 발표하고 디테일한 그런 방향에 대한 제시를 하는 것도 실제로 기다렸던 기업들이 막상 그 발표에 가서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발표들을 해주셔서 수많은 기업들이 그 자리에서 그 순간 우리는 그럼 포기해야 되겠구나라고 하고 그냥 절망을 하고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속도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블록체인이나 아니면 사이버 화폐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앞으로 수십 년 내지 뭐 또 다른 100년 후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 외국 기업이나 뭐 아니면 외국의 정부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국가적으로 빠르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강력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침 또 키스텝에 그 과학기술평가기획평가원에 제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 쪽에서도 제가 활동을 했는데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블록체인에 대한 예산은 여러 예산 제가 좀 한 부분도 있지만 보면 뭐 100억이 넘는 그런 예산 막 이런 것들 다 하셨고 뭐 일몰 사업도 있고 했는데 블록체인 예산은 가장 작은 예산이었고 제가 수치를 말하기 좀 그렇지만 한 단위였고요. 물론 뒤에는 억 단위긴 하지만 일자 단위였었어요. 한 단위 수억 이랬는데 다른 데는 수백억 막 이렇게 되는데 여기 수억의 단위를 가지고 우리가 올해 예산을 제가 했던 걸로 간접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도 굉장히 우려스러웠었거든요. 근데 그 블록체인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은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이것도 시급성을 안다면 소액 외화 이체업에 대한 허가를 100년에 걸려서 하는데 거기에 돈 몇 억 들어가지 않을 부분도 이렇게는 느리게 아니면 아직도 확신을 못 가지는데 이 전자화폐나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언제쯤 이게 결론이 날 것인가,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고 하루에 수천억 하고 있는 전 세계 탑을 달리고 있는 그런 거래소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계속해서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자리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 또 그 리스트 안에 해킹당한 리스트 안에 우리나라의 그 거래소들이 리스트에 또 올라가게 될 건지 저는 그 부분에서 의문스럽기 때문에 강력하게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고 빠르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